결혼식 날짜가 확정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가 사라졌다. 청첩장 인쇄소에서 받아온 샘플을 들고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에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때 28이었고 그녀는 25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년 하고도 2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우리 딸은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는 그렇게 버림받았다. 아니, 버려졌다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웠다. 버려지려면 최소한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건네던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언제 결혼하냐고,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냐고, 청첩장은 언제 돌리냐고.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해야 했다. 아직 준비 중이라고, 곧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소파에 무너져 앉아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그녀를 찾아 나섰던 날들이 있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그녀가 좋아하던 서점, 주말마다 함께 걷던 공원.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아침이면 숙취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녀의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그 친구가 내 형이랑 만나던 걸 봤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형? 나보다 3살 많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그 형?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은 진지했고 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처음엔 발뺌했다. 무슨 헛소리냐고, 내가 미쳐가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끈질기게 물었고 결국 형은 입을 열었다. 그래, 만났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너희 결혼도 안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형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내 가슴속에 돌처럼 박혔다. 이후로도 나는 여러 번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그녀가 왜 형과 만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나와의 결혼을 앞두고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은 그 일을 인정한 뒤로 나를 피했고 그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 남겨진 채 모든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나는 형을 원망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부모님은 형제 사이가 왜 이렇게 틀어졌냐며 걱정하셨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참았다. 속으로만 사귀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그 일을 잊어가는 듯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녀와는 비교적 평범하게 결혼했다. 아이도 낳았고 직장에서도 승진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삶이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형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50줄에 접어들었을 때 형이 암 진단을 받았다. 위암 말기였다. 형수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오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해.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20년 넘게 외면해온 사람을 이제 와서 만나야 하는지.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침대에 누운 형은 너무나 말라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형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형이 이어서 말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어. 형수랑 사이가 안 좋았고 너는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질투했나 봐. 내 행복을 빼앗고 싶었던 거야. 형의 고백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형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형에게 위로가 될지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형의 손을 잡았다. 형은 내 손을 꼭 쥐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다. 장례식장에서 조카들이 울고 있었고 형수는 정신을 놓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형도 그녀도 나도 결국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도 없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가끔 그녀를 떠올린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나처럼 어딘가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 알 수 없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기도 했다는 걸. 나는 그 일을 통해 배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나는 60이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식들도 제 앞가림을 하며 살아간다.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글쎄,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만약 그녀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건 이미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인생은 일어난 일들로만 이루어지니까. 어쩌면 그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일지 모르겠다. 어디선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거나 혹은 완전히 잊었거나 그게 뭐든 이제는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걸어왔고 그녀도 그녀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지금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결혼을 앞두고 그녀가 도망간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 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체가 싫어졌던 걸까? 혹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걸까?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무너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요즘 나는 산책을 자주 한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낀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간다. 나도 그녀도 우리 모두. 그리고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는 걸. 그녀를, 형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는 조용히 땅에 내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세상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잠겨든다. 나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뜨거웠다가 식어가고 시끄럽다가 고요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녀가 도망간 그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그 일이 나를 파괴한 게 아니라 다시 만들었다는 걸. 만약 젊은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지금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너는 이 일을 견뎌낼 거고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예순의 나는 28배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후회도 원망도 미움도 없다. 단지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때때로 떠오르지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기억. 그녀가 어디선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그리고 나도 이렇게 조용히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